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3.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 비타민C. 과거 3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질병의 양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받으면 필자는 주저함 없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폭발적 증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일반인들에게 위협적인 질환으로 각인되어 왔던 종양의 경우를 보면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난 것처럼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종양의 발병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정밀 검사가 가능한 초현대식 장비들을 주로 이용하는 건강검진의 일반화로 인해 종양의 조기 발견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지 종양의 발병 그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게 비교적 정확한 학계의 분석인 것이다. 이에 반해 30여 년 전에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은 그리 흔한 질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러 의학적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질병의 발병 양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폭발적 증거라 할 수 있다. 특이할 것은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더 이상 60대 이후의 노인들에게만 호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0, 5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병하고 심지어는 30대 초반에서도 그 질환군의 발병으로 사망한 예가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과식 때문이다. 과식 그 자체만으로도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는데 과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유도되는 비만의 문제는 2중, 3중의 경로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는 경쟁적이고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현대인에게 숙면적으로 발생하는 극단적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나쁜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정도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상화되고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에 일상하는 현대인을 경계성 고혈압 혹은 경계성 당뇨 환자로 변화시킨다. 일상화된 고혈압과 고혈당이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라는 것은 내과 교과서에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고혈당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이기라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종합하면 현대인은 과식으로 인해 증가된 활성산소와 극단적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이 고혈압과 고혈당을 유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운데 추가로 증가된 활성산소의 공격을 숙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심혈관 질환의 자세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이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질환임을 알 수 있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란 임상적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 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동맥이 막히거나 가로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질환, 이들을 총칭하여 뇌졸중이라고 한다. 망막동맥이 막히거나 터져서 극단적으로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망막혈관 질환, 콩팥동맥이 막혀서 오는 심부전 등을 총칭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 오늘날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증은 바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막혀 발병한다. 일단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그로 인해 심장근이 괴사, 가로 세포의 죽음에 빠진다. 그러다가 급기야 심장의 부조화로 전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중풍 역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발병하는 혈관계 질환이다. 또한 당뇨 환자는 심한 경우 콩팥이나 심장이 망가져 죽게 되는데,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하는 장기이다. 즉 모세혈관이라는 작은 혈관에 당뇨성 동맥경화가 오고 이로 인해 콩팥이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흔히 당뇨를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말하지만 이 병에 걸린 분들이 마지막을 살펴보면 모두 다 혈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뇨로 인한 사망은 내분비계가 아닌 혈관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동맥경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임상적으로는 전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 고지혈증이나 흡연, 비만 등의 위험 요소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발병 기전이 면역병리 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동맥경화성 동맥질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혈관, 동맥 내피의 손상이다. 혈관 내피의 손상을 주는 원인으로 임상의들이 손꼽는 질환은 앞서 말한 고혈압과 고혈당이다. 즉 오랫동안 지속된 고혈압과 고혈당에 의해 동맥의 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수없이 생기고 그 상처 위에 육류의 과다 섭취로 체내에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쌓여 급기야 혈관을 막는 정도로 진행되어 중병의 상태에 이른다는 얘기다. 결국 혈압 120 상태로 평생을 지닌 사람과 180 상태로 평생을 지닌 사람은 혈관이 받는 상처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100 근처의 혈당으로 산 정상인과 200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한 채로 오랜 기간 산 당뇨 환자 사이에는 동맥 내피가 받는 산화적 손상 혹은 물리적 손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무조건 정상 범위 내로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조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를 인해 고혈압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이다. 그리고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악순환의 관계에 있다. 만성적인 고혈압에 의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지질, 콜레스테롤의 과산화라고 밝혀져 있다. 즉 동맥경화의 궁극적 원인은 기존처럼 동맥 내피 손상이 중요한 선행 조건이고, 이어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과산화한 콜레스테롤이라는 점이다. 즉 동맥 내피에 어떤 이유이든 상처가 나야 그것을 둥지로 삼아 과산화한 지질이 침착되고 그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혈중의 대식세포, 단핵세포가 특이적으로 잡아먹게 되고, 이 세포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포식한 채로 상처난 동맥 내피에 침착이 되면서 동맥경화반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터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 발표된 지질의 과산화 이론은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선 지질 중에서도 높은 밀도 지단백 과 낮은 밀도 지단백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된다. 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음. 이 산화된 지질만을 대식세포가 잡아먹는데, 이름하여 소위 거품세포가 동맥
피 상처에 둥지를 만들므로써 동맥 경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정작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세포막의 주 성분, 담즙의 원료,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데 대개 LDL의 형태로 체내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들이 LDL 상태로 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엄연히 말해 콜레스테롤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LDL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서 HDL보다 쉽게 산화에 노출되므로 임상적으로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의 누명을 쓰고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결국 어떤 이유로든지 동맥 내피에 손상이 오고 그 손상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므로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어느 유명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에 동맥 경화가 생긴 7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발표한 내용은 자못 흥미롭다. 그 발표에 따르면 동맥 경화 환자 중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을 넘는 사람은 불과 10%인 70여 명에 불과했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도 2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70%에 달하는 나머지 500여 명의 환자는 어떤 이유로 동맥 경화에 걸린 것일까? 이것은 기존의 임상의들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고혈압이나 당뇨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40, 50대의 직장인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의 발병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앞에서 이미 그 유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고 현대인은 특별히 그 유해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 바로 유해산소 혹은 산소 라디칼의 역할을 더 이상 가벼이 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활성산소, 유해산소, 산소 라디칼 은 직접 혈관벽에 미세 상처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질을 과산화하는 주범이다. 앞의 통계치가 말해주듯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을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화하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의 주범이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1,500여 명의 동맥 경화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추적해 보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200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는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 발병의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중요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의학계가 정한 대로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습관화된 과식과 극단적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현대인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에 관계없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므로 동맥 경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비타민 C의 역할을 살펴보자. 혈중에 존재하는 산소 라디칼을 가장 앞장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이다. 물론 비타민 A나 E도 있지만 이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C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결국 산소 라디칼을 첨단에서 막을 수 있는 물질은 비타민 C라는 얘기다. 여기에 비타민 A나 E까지 복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동맥 경화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산소 라디칼의 폭발적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바람에 현대인은 습관적인 과식에 익숙해 있고 또한 거의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동맥 경화에 대한 비타민 C의 역할은 단순히 유해산소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량의 비타민 C 복용은 많은 의료인이 그렇게 걱정하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의 혈중치까지 낮춰준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 란셋에 대량의 비타민 C는 그 자체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실리기도 했다. 물론 단기적 효과이긴 하지만 사람을 이용한 임상실험으로 그 학문적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된 최초의 보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타민 C는 동맥경화에 대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사조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타민 C의 혈관 보호 사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유발되는 질환군을 괴혈병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뜻이 아닌가? 그 결과가 출혈이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말이다. 전신적으로 점막과 피부가 맞닿는 곳에 출혈이 나타나고 빈혈과 전신세약, 팔다리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경화가 되는 질환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타민 C의 효능은 1차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직접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함으로써 나이에 견주 어려울 정도로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 관리를 해온 아내는 고혈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혈관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역시 받은 바 있다. 30년 이상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복용한 대가라 생각한다. 결국은 성실하게 복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인이 되시기는 했지만 필자의 장애는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오래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 하시곤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70이 가까이 되어 비대해진 전립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을 하신 일이다. 투석 환자는 투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팔이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시술을 통해 주사할 수 있는 큰 정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일주일에 3회 정도의 투석을 실시하는데 투석이란 다름 아닌 혈액을 밖으로 빼내어 투석기에서 살아있는 콩팥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작업이다. 결국 팔 혹은 다리의 정맥에 바늘이 큰 주사를 사용해야 빠른 시간 안에 1회의 투석을 마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일주일에 3번을 큰 바늘로 정맥을 찔러대니 그때마다 혈관에 생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주사바늘을 꼽는 정맥 혈관이 경화가 되어 일정 기간 사용하면 한 팔이나 다리에 있는 정맥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전문 간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팔 혹은 다른 다리의 정맥을 찾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는 필자가 투석을 마친 장인 어른을 모시고 퇴근하려고 투석실로 들어갔는데 필자를 알아본 담당 간호사가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장인 어른은 좀 특별하십니다. 지금 투석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한쪽 팔로만 투석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의미 있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을 투석하셨는데 결국 쓰시던 한쪽 팔로 10년 가까이 투석을 견디셨다.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투석을 받으면서 식사 때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6g씩 비타민 C를 철저하게 복용하셨다. 그냥 운 좋게 나의 장인에게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니 오랜 기간 동안 비타민 C를 복용하시게 한 일은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의 혈관이 건강해진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모두 담기에는 너무 많아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아스피린 복용과 혈관 건강.
이 사안은 비타민C 복용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유를 잘 모르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자 한다. 앞에서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다소 어렵지만 병태생리학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생기는 첫 번째 조건은 동맥 내피의 손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의 하나로 응고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혈액 응고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출혈을 포함하는 혈관 손상 시에 활성화된다고 보면 된다. 이 응고 과정을 통해서 결손이 생긴 혈관의 혈소판을 중심으로 섬유소가 형성되어 결손을 때우고 급기야는 혈관벽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혈 때와 같이 꼭 혈관이 뚫리지 않더라도 혈관에 손상이 오면 그 부분의 결손을 복구하기 위해 응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다만 출혈 때와는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혈관은 활성산소나 고혈압, 고혈당의 공격에 의해 계속해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그 손상 부위를 복구해 주지 않으면 오랜 세월 뒤에 혈관이 지극히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급기야 아주 쉽게 출혈을 하게 되는데 그 출혈 부위가 팔다리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뇌혈관, 폐혈관이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손상이 지속적인 아스피린 복용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스피린은 응고 시스템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제, 즉 항응고제라는 사실이다. 결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을 권고할까? 아스피린의 효과를 생각하면 짐작이 되겠지만 혈관 속에서 혈전, 가로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 반드시 동맥경화성 질환만으로 혈관이 막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혈전이 병적으로 생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혈전이 생기면 그것이 혈행을 타고 다니다가 그 혈전보다 작은 구경의 혈관에 다다르면 막히게 될 것이 뻔하다. 정상적으로는 혈관 속에서 혈관 손상의 경우가 아니면 결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인이 혈관 속에서 혈전이 생길까 염려하여 아스피린을 상시 복용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혈관 손상을 복구할 수 없어 급기야는 혈관이 터지는 일이 생길 뿐 아니라 일단 출혈이 되면 지혈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의 장소가 뇌와 같은 치명적인 곳이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병적인 상태로 혈관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임상 상황이 있다. 예컨대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 심한 하지 정맥류로 하지에서의 혈행이 대단히 느려져 있는 환자,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 등은 병적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내지 예방 목적으로 반드시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를 복용해야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면밀한 의학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상시 복용하는 사람은 더욱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C 자체에 아주 약한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장시간 일반석을 이용하여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 베이비 아스피린 한 알 정도를 탑승 전에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일반석 증후군은 결코 질병 있는 환자군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라도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 하지에서의 혈행이 늦어져 혈전이 생기는 병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4. 고혈압과 비타민C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